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랫집에 누수됐는데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해요. 개물림 사고를 당했는데 견주가 보상을 거부해요. 하자 사실 숨기고 계약 유도한 공인중개사. 스쿨존에서 킥보드 타던 아이와 충돌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 쿠팡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쿠팡 없이 못 산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1인 가구는 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날 밤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됩니다. 특히 음식 재료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 아침에 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건지 궁금한데요. 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 프레쉬를 통해서 1683회에 걸쳐서 상품을 주문 배송받은 뒤에 거짓으로 반품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185만, 그다음에 6,0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을 해주겠다라고 말해서 돈을 받고서는 그냥 상품을 그대로 받아 챙겨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주문한 품목은 우유, 치즈 스틱, 버터, 각종 야채와 과일,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품질에는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품이나 배송 문제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업체가 구매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고 대금을 환불해주는 정책을 악용한 것인데요. A는 쿠팡 정책을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쿠팡 로켓프레쉬는 신선식품의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에 환불 조치하되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를 요청하는데 이를 악용하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신선식품의 경우 상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네, 그 사안의 경우에 지금 신선식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위로 하자가 있다고 기망을 해서 반품 신청을 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쿠팡에서 반품 신청에 의해서 환불해 주도록 해서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행위하도록 했으며 이 환불금을 취득해서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혐의가 충분히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류경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공탁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한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와 관련해서 밝혔습니다.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 사안에서 피고인이 지금 1,600여에 걸쳐서 허위로 기망을 수차례 하였고 네,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품해서 3,200만 원 가량의 어떤 편취를 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재판부에서 판시한 대로 수법이 너무 계획적이고 또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단기 실형의 집행유예는 적절한 형량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신선식품뿐만이 아니라 이 쿠팡의 경우 반품된 물건을 배송 담당 직원이
수령하면 즉시 소비자에게 대금을 되돌려주는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또 거짓 반품을 했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요? 네. 지난 2020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동 류일건 판사는 500여 차례의 거짓 반품 방식으로 쿠팡으로부터 2,260만 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겨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배송 담당 직원이 반품된 물건을 수령만 하면 즉시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는 쿠팡의 환불 정책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해서 배송받은 뒤에 내용물을 빼내고 빈 상자만 포장만 해서 다시 반품 신청을 하고 직원이 이를 수령한 즉시 돈을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인들의 회원 아이디까지 빌려서 2018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모두 525차례에 걸쳐서 거짓 반품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서 525차례에 걸쳐서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면서 편취한 규모도 적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와 관련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SNS상에서 쿠팡 반품 정책이 논란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부 고객들이 명절 전에 쿠팡으로 아이들 한복 세트를 구입해서 명절에 활용한 후에 그 이후에 반품하거나 또 여름에는 선풍기를 구입했다가 여름이 지난 후에 반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많이 됐죠. 네, 그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 회원이 로켓 배송, 즉 당일 배송으로 상품을 주문한 경우 무료 반품, 무료 교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1일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힌 A 씨는 자신의 X, 이제 구 트위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쿠팡은 연휴에도 배송을 하니까 전날 주문해서 추석 당일 아이들에게 한복을 하루 입히고 다시 포장해서 오후에 반품 요청한다라고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씨는 해당 글과 함께 포장을 뜯었다가 환불을 위해서 다시 테이프를 덧붙인 상품 봉투를 공유했는데요. A씨의 글의 한 누리꾼이 이게 한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자 A씨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상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X에서는 A씨뿐만 아니라 쿠팡 1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쿠팡 무료 반품을 악용한 사례도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은 번들 이제 묶음 상품 중 한두 개만 사용하고 반품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음료수 24개 중에서 한두 개만 빼먹거나 옷걸이 40-50개를 주문한 다음에 한두 개만 사용한 후에 반품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울 종류 또는 깨지기 쉬운 물건을 96%까지 사용하다가 반품하거나 설탕, 소금과 같은 식품 조미료를 일부만 뺐은 후에 반품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 그리고 고가 전자 제품을 바꿔치기 하거나 빈 박스로 반품 신청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구입 후 30일까지 반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쿠팡 측에서도 좀 대비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쿠팡은 자사 서비스에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제품 관리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특허청 산하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쿠팡은 물류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장치 및 방법 특허를 냈습니다. 쿠팡이 낸 이 특허는 상품의 매입, 입고, 출고 및 반품 등 유통 과정을 추적해서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반품 처리에 특히 집중이 됐는데요. 미배송 또는 오배송을 이유로 출고 처리된 상품의 보상 요청을 거르고 이후 고객이 주문한 상품의 SKU, 즉 취급 품목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SKU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미배송이나 오배송 등에 포함되는지를 재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품 또는 환불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해당 특허를 내면서 유통 리스크를 언급했는데요. 쿠팡이 언급한 이 리스크는 상품을 실제로 배송받은 고객이 유통사에는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한 뒤에 해당 상품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유통사에 반품 요청을 하면서 해당 상품과 다른 상품을 대신 반품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쿠팡 측은 이 특허를 내면서 상품 정보를 기록해서 상품 매입, 입고, 출고 및 반품 등의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서 유통사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을 악용해서 값비싼 아이템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시도가 횡행해서 물류 관리에 차질이 생기고 유통사에 리스크가
리스크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소비자라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구매자가 아니라 또 사회의 중요한 참여자일 텐데요.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자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소비자가 이런 반품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건데 이를 악용해서 이처럼 이렇게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주의와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한 개인의 이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인 만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제가 저희 집에 전세를 줬는데요. 네, 주방, 수전, 호수, 고압 호수 있죠? 네네. 그 호수가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세입자 책임인지, 주인 책임인지, 아니면 뭐 공동 책임인지 그거 알고 싶어서요. 네,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 좀 예, 구체적으로 근데 전화가 상황을. 네, 자꾸 끊기거든요? 혹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계실까요? 아닌데요? 네, 저희는 지금 잘 들리고 있거든요. 예, 볼륨을 잠시만요. 좀 더 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황이요? 네네. 예, 이제 아랫집에 누수가 됐잖아요. 네. 8년을 거주했어요, 세입자가. 네네. 그런데 이제 주방 호수 그 수전 아래쪽에 고압 호수가 녹이 나서 그렇게 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에 피해를 줘서 아랫집에서는 물이 흘러내려서 네. 천장, 그 주방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렸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싱크대도 좀 젖고 그리고 거실 천장도 젖어서 저한테 지금 한 1,200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1,200이 그렇게 싱크대를 새로 갈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저희 세입자하고도 책임이 주인한테 있는 건지. 그런 점이 주방 수전을 궁금하시군요. 설비라서 네.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에 누수 발생 후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좀 너무 과도한 보상금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연 네. 잘 들었고요.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네. 해드리기 전에 먼저 추가적으로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해드릴 게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임대인이신데 해당 네. 주택 소유자이신 거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누수가 전세 세입자 거주 시기 중 지금 언제쯤 발생한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아랫집 주인이 지금 누수 피해 사실 알리면서 손해배상을 이제 1,200만 원어치 요구를 했는데 그 경위가 언제쯤 이렇게 그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 아랫집 주인이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좀 이렇게 그 요구를 했는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누수는 2달 전에 발생을 했고요. 2달 전, 네. 그리고 임차인이 네. 출근한 상황에서 호수가 터진 거예요. 아무도 네. 없는 상태에서 네. 2시간 정도가량. 네. 그래갖고 물이 바깥으로, 현관 바깥으로 흘러내려서 네. 사람들이 알게 돼서 이제 전화를 해서 수습이 됐는데, 되긴 네. 했는데, 네. 그리고 아래층은 그 금액은, 네. 청구한 금액은
자기네가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그 견적을 뽑은 금액이에요. 네. 네, 그 1,200만 원 견적서 관련해서 그 전체 총 합이 1,200만 원인데 이 중에 이제 도배 비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싱크대 네네. 같은 것들을 교체한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 항목별로 대략 얼마 정도씩 될까요? 네. 원래는 이제 저희한테 천장 속에 곰팡이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네가 만약에 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 네. 그러면서 싱크대 새로 가는 거 530에 네. 나머지 도배인데 도배가 200만 원이고 뭐 인부 따로 못 따로 해갖고 뭐 50 그리고 가전이 있거든요. 네. 거기 네. 붙어있던 네. 거기 설치돼 있던 가전이 있는데 식기 건조기랑 그리고 주방 TV가 있어요. 그것도 새 가격으로 교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식기 건조기랑 주방 TV 같은 경우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상황인가요, 지금? 예,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지금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임대인이 이 누수 책임이 있는가, 임차인이 이 책임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좀 네네,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누수 책임은 전유 부분에 하자냐, 아니면은 공용 부분에 하자냐, 이거에 네. 따라서 크게 차이가 이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임대인, 임차인의 사이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 쟁점이 없는 것이 임차인은 사실 누수 관련해서 큰 책임이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네. 건물의 소유주는 지금 상담자님이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님께서 이 누수에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상담자님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유 부분이면은 상담자님께서 그 책임이 있게 되는데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상담자님의 책임이 아니고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네. 지금 아파트가 12년 정도 돼서 제가 이제 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제 하자담보 책임 만약 기간 내면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네. 지금 그거가 논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임대인인 상담자님께서 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책임을 지느냐 이게 약간 좀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자세히 이 사진이나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말씀만 들었는데 지금 호스가 연결된 호스가 녹슬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이 새면서 누수가 발생한 사안인데 이 호스가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전유 부분이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자님께서 책임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일단 1,200만 원 견적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통상 이제 누수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은 지금 사안만 말씀만 들었을 때는 1,200만 원은 좀 여러모로 과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싱크대 같은 경우 전체를 다 교체할 필요성까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전체 교체가 요구가 돼서 금액이 크게 산정이 된 것 같고 또 인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이 견적서 같은 거를 좀 받아보시 적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받아봤죠. 그런데 네. 저희는 그 방 가격도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희가 뭐 싸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그 12년 전에 그 퀄리티 그대로 해서 제가 몇 군데도 알아보고 도배도 몇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그 방 가격 정도 이상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누수가 됐을 때 그날 당일날 갔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작정을 좀 한 것 같아요. 많이 받아야겠다. 네, 그래서 이 네. 경우에 지금 견적서를 지금 한 군데서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두세 군데 정도 좀 더 받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견적서를 두세 개 정도 확보를 하셔서 지금 네. 그 이제 누수 피해를 입었다는 아랫집 주인분한테 그 이거를 좀 제시하면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 보여주시면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예, 아직 그 제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지금 이 아랫집 주인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예,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누수의 경우에 이제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고 또 형사상으로는 이게 손괴 고소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 반드시 이제 누수 탐지에 관해서 감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이게 누수 탐지 감정 절차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거지,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하자가 뭐 때문에 발생한 거고 이 하자에 따라서 손해액이 얼마 되는지 이거를 감정을 통해서 확정을 시키거든요. 근데 네. 그 요번 누수는 네. 어디 관에서 쫄쫄쫄 샌 누수가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저희 집에 물이 차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누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신가요? 보면 네. 건물 전체에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 집만 네. 아니고 다른 집에서 그런 상황이 됐어도 저는 누수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 하자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죠. 그 점은 관리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예,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데 이 상대방 입장, 그러니까 이 아랫집 집주인이란 분이 만약에 저희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은 본인이 이걸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네. 이 전유부분 하자로서 이 손해배상 책임자라는 부분은 입증 책임이 지금 아랫집 주인분한테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만약 감정 절차를 통해서 입증이 안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는 자연스럽게 기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좀 누수가 손해배상 청구가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이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경우만 이제 청구를 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했을 때 변호사 비용도 들고 감정 비용도 들고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서 실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약간 이게 실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손괴 고소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제 통상은 이제 민사상 할 때 형사상 손괴 고소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손괴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누수를 알면서 일부러 방치해가지고 손해를 야기시켰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2달 전에 지금 사고가 났을 때 그 네. 누수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상담자님께서 바로 그 아랫집으로 가셔가지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셨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손괴는 어차피 만약 고소가 들어와도 이렇게 실무상 진행이 쉬울 거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정이 있다면 뭐 진행되진 않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지금 진행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상대방이.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견적서를 좀 두세 군데 이렇게 가셔서 좀 더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제시한 견적서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하시면서 이게 너무 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합의를 좀 해보자고 얘기를 해보시고 나서 일단은 합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개인이 하면은 조금 합의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이제 전문가나 대리인의 도움을 합의만 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합의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변호사가 합의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소송까지 굳이 진행 안 해도 그냥 저희가 합의만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가능하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손해에 책임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란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합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어차피 잘 안 되면은 그거는 상대방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할 사안이고 그 만약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조치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때는 그때 가서 또 다시 좀 이렇게 반박을 하시고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변호사님, 그럼 다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알겠고요. 그 만약에 이게 저희 책임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 공용 부분에 그 물이 샌 게 당연히 어디 관이나 뭐 그런 데서 새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저희 집 바닥 전체에서 어떻게 문제가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아랫집으로 물이 흐른 거니까. 근데 그게
공용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배수시설 전체에 만약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그런 거라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한정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만 그렇죠. 예. 들었고 그다음에 아. 그 사진을 지금 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아파트 구조를 아는 건 아니라서 명확하게 네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감정 신청을 만약 소송 절차가 진행돼서 감정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이 직접 와서 이제 누수 탐지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결과가 통상 저희도 실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당연히 이게 전유 부분 하자인 줄 알고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용 부분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리고 알고 보니 전유 부분이 뭐 저희 쪽 하자가 아니라 다른 집에서 하자가 있어서 있는 경우도 존재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네. 구조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라서 제가 그 부분은 여기서 명확하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상대방이 이 부분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로 합의하는 게 하시면서 좋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사실 합의가 그래서 저희한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자라고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도 좀 더 적은 금액에서 합의하려고 이렇게 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전용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에 따라 어떤 책임을 따지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네. 저희가 이제 통상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 불법행위 이게 이제 사실상 이 아파트상 하자인 건데 이 하자가 누구 책임으로 발생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누수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주의적으로는 그 이제 공용 부분 하자라고 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하고 예비적으로는 이제 전유 부분 하자일 수 있는 걸 감안해서 그 집주인 상대로 이렇게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이제 전유 부분 하자인가 공용 부분 하자인가도 명확하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다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가 돼서 진행돼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네. 상담자님 경우처럼 이 견적에 대한 입장차가 큰 경우 이제 막 정말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법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을 받게 된다면 사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감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원고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본소 진행을 하면서 감정 신청을 별도로 합니다. 그럼 이 감정 신청서상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인 피고가 여기서 이제 의견서를 내면서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이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감정인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됩니다. 이 지정이 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등재된 감정인을 이렇게 몇 명을 제시를 해서 원고로 하여금 본인이 다시 또 선택하도록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감정인이 지정이 되면 감정인이 이제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이 누수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탐지하는 그 이제 누수 탐지 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조사하는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감정인이 이를 분석해서 또 결과를 내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감정서, 이 결과가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이 되는 이 과정까지가 좀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게 가장 이 소송에서는 핵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가 정확하게 그 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차가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합의를 더 추천을 해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상대방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사안이고 상대방이 이를 이제 청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강조해서 드린 대로 입증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이제 근거 삼아서 이 합의금을 좀 더 이렇게 좀 적정한 금액으로, 지금 너무 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향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합의금을 합의하도록 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조언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누수 관련 사연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작년에 빌라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연년생 아이 둘 키우면서 외벌이하는 상황이라 집을 사는 건 사실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짐도 늘고 이 짐 다 들고 이사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또 큰애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곧 학교 입학 생각하니 정착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고요. 아파트 매수는 언감생심이라서 빌라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괜찮은 준신축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고 가족 모두가 마음에 들어해서 어렵게 대출 과정을 거쳐 작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9월에 잔금 치르고 10월에 입주했는데요. 처음 생긴 내 집이라서 마냥 좋았는데 한 달 뒤 화장실 누수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에 물이 맺혀도 샤워 후에 습기 때문인가 했는데 고여있는 물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윗집에 올라가서 물어보니 누수가 발생한 지 3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윗집 주인이 자신이 아는 분에게 수리를 맡겼고 그동안 여러 번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뜯어보니 화장실 천장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작업을 해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 집주인도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집을 내놓을 때 중개인에게도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 말로는 중개인이 누수 사실을 알면 매도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전 중개인에게 누수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해서 따지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부동산에 찾아가도 해당 중개사는 손님에게 집 보여주러 나갔다며 계속 부재 중이네요. 일단 누수를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윗집 분들에게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자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든다며 내키지 않아 합니다. 여러모로 화가 나는데 중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지요? 큰맘 먹고 내 집을 마련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사연을 보다 보니 제가 정말 다 속상합니다. 집이 살면서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정비할 부분이 생기고 또 공동주택에 살면은 이렇게 수리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변호사님, 우선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수리 비용은 보통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네, 그 누수 발생 시 수리 비용에 따른 이런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안에서 하자담보 기간 내에 만약 이런 누수가 발생한 거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자담보 기간이 이미 이제 도과한 다음에 이제 하자가 생기게 된다면 만약에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각 세대에게 책임이 있고 또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지금 사안 같은 경우 빌라인데요. 그럼 빌라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겠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제가 상담을 들은 것만으로는 이 사안에서도 지금 공용 부분 하자인지 전유 부분 하자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만약에 윗집 전유 부분 하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윗집이 그 누수에 따른 수리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문제는 화장실 누수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 매수인에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이 중개 대상물을 확인 및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수도, 배수 등 시설물 상태 또한 확인 및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금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사안에서 누수는 빌라의 객관적 성능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했던 이런 빌라의 하자에 대해서 민법 제580조 제1항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해서 하자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매도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네, 그 매도인에게 그 민법 제580조 1항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발생하실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매도인도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좀 연락도 피하고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낌새가 보이긴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민사청구 유효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을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안에서 상담자는 누수 사실을 이제 입주 이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입주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네. 이 사례의 경우 입주일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중개인이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형사 고발의 사유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 중개인이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 이 사실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될 수 있고 또 동법 제51조 제2항 제1의 6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별도로 만약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주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록 취소될 수 있고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고발 시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 텐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네, 그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는 반드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여기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지금 사안에서 누수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고지되어 있지 않은 사실,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도 이런 누수 관련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실, 이런 증거를 좀 잘 제시하시고 또 누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잘 확보해서 이제 고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또 집을 매수하면서 지급했던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또 누수 수리 비용, 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그 위자료까지 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리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지금 누수로 인한 손해 관련해서 이런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또 수리비용 건적서 등 증거를 잘 수집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누수 발생 시의 책임은 공용 부분의 하자인지 전용 부분의 하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한 달 전 길을 가다 진돗개에게 종아리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겉으로는 1cm 정도 되는 상처지만 깊이가 깊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119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견주가 전액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신고 접수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견주에게 치료비 50만 원을 포함해 성형수술 비용 2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총 3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견주는 그렇게까지는 힘들다며 갑자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이 정도 사안이면 벌금 10만 원 정도면 되니 얼마든지 소송해도 된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 개물림 상해 사고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제가 합의 대신 형사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로 직장도 2달을 쉬게 됐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휴업 손해를 포함해 괘씸죄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할 생각인데 견주의 말대로 벌금이 적게 나온다면 형사소송도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보상액을 따져볼 때 소송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350만 원 정도를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이 상담자님이 견주에게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적절한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그 사안에서 상담자께서 지금 성형이 필요한 정도로까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이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대략 전추 2주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담자가 합의금으로 350만 원 요구한 것은 지금 치료비, 성형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네,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실제 이런 비슷한 사건의 경우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되고 있나요? 네, 실무에서 어떤 위자료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자료는 통상 전치 주수에 따라서 위자료 포함 합의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 이제 전치 1주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안에서 전치 2주를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개물림 사고로 1cm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또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막의 유무에 따라서도 견주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맹견의 경우에는 입막에 그리고 목줄을 해야 하고 또 경고문 표시 그리고 탈출 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지금 진돗개한테 물렸다고 하셨는데요.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안 같은 경우 만약 위험하다면은 목줄 착용 등 위해 예방을 하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지금 그래서 견주의 과실 비율을 책정할 때 당연히 목줄이 있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위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상담자님께서 전치 몇 주의 상을 입었는지 또한 견주의 과실을 책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이 먼저 개에게 다가가서 만지다가 난 사고라면 이 부분도 과실 책정할 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상담자가 그 선행에서 개에게 다가가서 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상담자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그 과실 상계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1cm 정도면은 뭐 과하게 물린 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상대 견주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견주는 벌금 10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견주의 말대로 소송을 해도 큰 벌금형은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 맹견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좀 처벌이 강하게 되는데 사안 같은 경우 진돗개는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렇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받는데 지금 실무에서 이렇게 개한테 물린 경우에 적게는 한 5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통상 받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견주가 뭐 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벌금이 나오진 않고 그보단 더 높게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과실치상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아예 면하게 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의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한 걸까요? 네, 그 견주가 이제 만약에 그 보험사에서 정한 보험으로 이렇게 이제 보험금 만약 지급하게 되면은 그 보험금이 생각보다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너무 적은 보험금 받게 된다 이런 거라면은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직장을 2달이나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유급 휴가라면 휴업 손해에 따른 보상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유급 휴가라면은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휴업 손해 청구액에서 그 받은 급여의 만큼 손익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 한 명이 킥보드를 타면서 튀어나와 충돌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천천히 주행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나타난 아이를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충돌 후 바로 119에 신고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골절돼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요. 제 혐의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당시 속도를 지켰다고 해도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면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높은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억울한데요. 그냥 아이의 부모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선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는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네, 그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의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처벌이 됩니다. 네. 지금 사고 발생 후에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담자께서 사고 대응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상담자가 지금 사고 발생 후 곧바로 119에 신고를 또 하고 또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지금 아이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 구호 조치를 이제 제대로 잘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담자께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셨고 또 아이가 횡단보도로 지나가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대비할 틈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상 참작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그 상담자께서 지금 이제 제한 속도를 또 준수했고 또 아이가 지금 킥보드 타고 갑자기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담자님의 과실 비율이 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방 주시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 중에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네, 그 상담자가 그 제한 속도 준수 및 그다음에 신호 준수한 사실을 입증하고, 또한 상담자가 아이를 발견한 시각과 또 상담자가 아이를 충격한 시간 사이에 간극이 상당히 적은 사정, 그리고 또 상황상 상담자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걸 도저히 예상하기 어려워서 애견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의 경우는 좀 많이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네, 그 상담자의 경우 지금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 것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스쿨존 사고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될까요? 저희가 실무에서 정확하게 합의금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 이제 전치 주수에 따라 합의금이 책정이 되는데, 대략 1주당 100만 원에서 적은 경우는 100만 원, 많은 경우엔 200만 원 정도까지 인정이 될 수 있고, 이 전치 주수에 따라서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더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닌 거군요. 네, 그 이제 일반 교통사고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소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해서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당장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일 경우 지금 상담자님께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치사상 가중처벌 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징역 또는 이제 벌금에 처하실 수 있는 그런 처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스쿨존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민식이법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취지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이 민식이법이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 치사상 가중처벌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었는데요.
예, 지금 아무래도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사고 관련해서 좀 더 취약하게 스스로가 이렇게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커다란 보호가 필요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그런 이제 형식을 취하게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인데요. 이런 교통사고 합의 같은 경우 실무에서 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꼼꼼하게 상담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